촌철살인의 명쾌한 한마디부터 속 터지는 막말까지 한 주간의 말말말로 정치권 이슈를 정리하는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불굴의 희망 최민희 전 의원 나오셨고 국민의힘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 또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여러 가지 검찰 개혁에 대한 조치들 관심을 좀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국회 출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발언 듣고 두 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크게 두 가지. 일단 올해부터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두 번째는 범죄 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되어서는 안 된다. 속도 조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신 바 없고요. 그런 다소간의 어떤 차이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조정해 가고 조절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수사 기소는 분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네,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박범계 장관 그 검찰 개혁 속도 조절론 여기에 대한 질문에 그런 것 없다 일축하는 발언 나왔는데요. 먼저 이 속도 조절론이 어떤 거고 이게 왜 나온 건지 최민희 의원님께서 좀 정리해 주세요. 우선 네. 이게 문재인 정부 초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네.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하던 시절에 네. 안행부와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만듭니다. 네. 그때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불완전하고 미흡한 것이었는데 이제 워낙 검찰이 세게 나오니까 예. 그 내용 중에 중대 6개 범죄. 그러니까 예. 그게 사실은 특수부가 하던 수사 다입니다. 예. 그것을 검찰에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 됐다. 네. 무늬만 검경 수사권 조정이다. 이런 비판이 계속 있었었죠. 네.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 검찰개혁 TF에서 그거 맞다. 그래서 6대 중대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청을 만들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 검찰은 6대 범죄를 검찰이 수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특수부가 존속하게 되었을 때 기뻤겠죠. 그러나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늘 후폭풍이 따른다. 그래서 현재 민주당은 그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하여 기호지세예요. 호랑이 등에 올라탄 격이라 네. 아마도 통과시킬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민주당 내 이견이 있겠죠. 네, 왜냐하면 일단 그 불완전하더라도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는데 그거 안착시키고 하자 이런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다행히 그 법안을 보면 1년 유예 기간이 있어요. 법안에. 그러니까 먼저 검경 수사권 조정 이미 통과한 그 법안부터 네. 안착시키고 1년 유예 기간을 두고 다음 정부 7월에 이 중대범죄수사청이 뜨기 때문에 그 속도 조절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미 그 법안에 수렴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 저는 이제 언론을 보면서 지금 언론이 문재인 정부 레임덕 오기를 고사 지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란다고요? 예, 바라는 것 같아요. 예. 레임덕인데 지지율이 45%가 됩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일사불란하게 민주당과 청와대가 움직이면 예. 민주당을 청와대 이중대다, 독재다 그러고 이렇게 사실은 이견 있을 수 있죠. 네. 중대범죄수사청 조금 이따 하자 이런 입장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서 이견이 나오면 레임덕이라고 하고 네. 어쩌란 말입니까?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에 출석을 했는데 이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제 발언을 했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또 의미를 두고 있는 언론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네. 그 아까 최 의원님 언급하신 것처럼 저는 이번 정권의 검찰 개혁의 설계자는 그래도 또는 총 입안자는 네. 조국 전 수석이라고 보는데 네. 조국 수석이 발표할 때 6개 중대범죄에 대해 가지고 검찰의 수사권을 잔류시키겠다. 그리고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뭐 검찰이나 아니면 고위공직자들의 비위를 수사하는 기구를 만들겠다. 이것이 골자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원래 지금까지는 검찰개혁론자들이 검찰개혁이 일단락되는 지점을 검경 수사권 분리와 그리고 공수처의 출범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공수처가 아까 검경 수사권 조정은 약간 이제 실무 단계에서 꼬인 것이 그 공교롭게도 이용구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건이 터지면서 그 국민들의 여론이라는 것이 과연 경찰이 주요 공직자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성역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게 의심을 받는 상황이 좀 됐고요. 그 저는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그 공수처가 관리하는 범죄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거의 다 권력형 범죄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직권남용이라든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들이 하는 어떤 비위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뭐 다 그게 들어가는데 이번에 중대범죄수사청이 하겠다는 것도 보면은 사실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이거 수사를 맡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야말로 고위공직자들 아니면 할 수 없는 범죄다 이렇게 보거든요. 사실 선거 했을 때 뭐 고위공직자들이 보통 선거에 나가죠. 그리고 방위사업 이것도 뭐 별 달린 사람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인데 별 달린 사람들이 보통 이런 것에서 힘을 쓰겠죠. 대형 참사 여기 책임지려고 그러면은 공무원이어야겠죠. 부패, 경제 뭐 다 제가 봤을 땐 중대범죄수사청이 관할하겠다고 하는 범죄의 영역이 인적으로 이제 구분을 짓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조국 장관이 설계할 때 이 6개 범죄를 원래는 사실 상당 부분을 공수처에서 담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제 공수처 출범하면서 김진욱 청장이 그 청문회 때도 우리 공수처라는 조직은 직제상 순천지청 정도 사이밖에 안 된다. 그리고 최근에서도 얘기한 것이 1년에 한 3-4개 정도의 사건 하면은 참 많이 하는 거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권이 처음 그렸던 그런 어떤 수사 분리의 틀이 좀 어긋난 부분이 생겼다라는 건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을 지금 출범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제가 느낌으로는 조국 장관이 설계한 안대로면은 공수처가 상당한 이런 어떤 6대 범죄에 대한 수사도 하면서 사실 검찰의 이런 어떤 그 수사권을 좀 가져가길 바랬는데 공수처가 지금 뭐 출범해가지고 아직까지 합도 안 맞춰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 능력이 제한적이라서 따로 청을 신설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야당이 보기엔 당연히 성급하고요. 저는 이번 정부 내의 인사들 뭐 대통령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대통령 포함해서 다소 성급하다는 지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거 약간 개념이 혼란이 오면 안 되니까. 우선 조국 장관의 설계안은 있었겠죠 마음속에. 그런데 발표된 안은 조국 안이 아닙니다. 부처 간 합의안이에요. 부처 간 합의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조국 장관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최근 페북을 보면 수사권을 완전하게 분리해야 되는데 그때 부처 간 합의안이 미흡했다.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6대 범죄 관련하여 부패, 경제, 공무원만이 아니에요. 이 중대범죄수사청의 대상은 민간인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다르고요. 그다음에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예요. 대개 고위공직자는 그 직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치면 상급 이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사실 방위사업 비리 같은 거는 고위공직자보다는 실무 담당선에서 많이 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위공직자가 연루된 예를 들면 뭐 장성급이 연루된 방위사업 그 문제라면 그건 뭐 다 연결되죠. 아래부터 위까지. 그래서 그 개념은 조금 우리가 나눌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대형 참사 같은 경우도 제가 세월호 국조를 해봤습니다만 이 참사가 벌어지는 게 누구 혼자 잘못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아래에서 위까지 깨알 같은 잘못으로 질적 변화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대개 이런 것이 과거에 보면 특수부 소관이죠. 공안 특수부. 그래서 이 부분을 검찰이 남기려고 애를 썼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 박상기 장관인데 그 부분을 수용해 준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넘어간 거예요. 이 부분은 저는 불완전한 아니고 의미 없는 안이라는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동의되는 것도 하나 이준석 전 최고가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합의로 법이 통과됐다. 그러면 이게 안착될 때까지 조금 보고하는 게 어떠냐. 그래서 성급하다는 말도 일리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막 밀어붙이는 건가 봤더니 그 법 안에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유예 기간이 1년으로 현재 되어 있고요. 예, 예. 저는 요 유예 기간은 그 원론적인 입장에서 막 추진하는 쪽은 유예 기간 없애자는 쪽도 있겠으나 저는 그건 유예 기간은 1년 이상 두는 게 맞다. 그래서 그런 좀 성급하지 않아? 이런 내부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 그걸 수렴해서 유예 기간을 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이제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도 처음에 설명했지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 쪽 공수처는 사람의 급수를 가지고 기준을 나누는 거예요. 예. 일정 급수 이상이나 일정한 뭐 수준 이상의 사람은 여기서 다룬다는 것이고 6대 범죄를 수사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은 사실상 그 영역, 범죄 영역을 나눈 것이거든요. 네네.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물론 방산 비리가 뭐 아주 낮은 급에서 군무원이나 이런 급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예. 전투기 사고 팔 때 어쨌든 비리를 잡는 게 더 중요하냐 아니면은 뭐 밑에 전결권이 있는 예를 들어 급식 비리 예. 군 급식 비리가 더 중요하냐 이렇게 봤을 때 대부분의 국가적 관심을 받게 되는 사안들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6대 범죄일 거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여당에 좀 제안하고 싶은 게 제안하는 게 공수처를 만들 때 애초에 이런 중대범죄 수사의 상당 부분을 맡게 될 거라고 예상했다면은 왜 이런 작은 규모로 출범시켜가지고 업무 분장이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느냐. 아까 네. 말했죠. 하나는 직위에 따라 나누고 하나는 그 범죄에 따라 나누기 때문에 이건 자칫 잘못하면 나중에 관할권 다툼이 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수사라는 것은 사실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급사부터 하급자까지 주로 걸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상급자는 공수처가 수사받고 하급자는 중대범죄 여기 수사청가 수사받고 이러면은 수사가 뭐 표현이 적절하지만 찰지게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완할 생각도 해야 된다. 지금 원전 비리 수사 같은 경우도 참 보면은 검찰도 투 스텝으로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산자부 공무원에 대해서 하고 네. 그다음에 장관으로 끌어올려다가 이번에 그랬죠. 구속영장이 네, 이제 기각됐죠. 예. 이런 것처럼. 근데 따지고 보면은 장관이나 국장급 이상은 또 공수처에 가서 수사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번에 문제였던 과장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 갈 급수가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 수사하다 보면은 같은 수사인데 급수에 따라서 수사를 나눠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좀 적용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개념적 오류를 좀 시스템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봅니다. 이게 사실 조금 결이 다르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지점은 공수처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이 사실 검경 수사권 완전 분리론자예요. 예. 검경 수사권 완전 분리하면 공수처가 필요 없다고 주장을 했었어요. 검찰 개혁의 일환일 때. 네, 예. 네, 그 주장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럼 이 공수처라는 존재가 그 왜 문제가 됐냐? 그거는 검찰이 시기적으로 요 시기에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데 정파적이며 정치 검찰화 됐기 때문에 공수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뿐만 아니라 검사 비리에 대해서 자기 검찰 스스로가 처리를 늘 못하니까 면죄부를 주니까. 예. 근데 만약에 검경 수사권이 완전 분리돼서 이게 10년쯤 지나서 안착되면 예. 저는 기소권만 가진 검찰이 검사 봐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수처라는 존재는 과도기적일 수 있다. 그 과도기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이제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원전 비리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이거 비리가 아니죠. 원전 관련 직권 남용입니다. 그래서 이 비리라는 개념하고 지금 원전은 이제 직권 남용. 그래서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 수사입니다. 이렇게 조작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죠. 아직. 예, 그래서 조금 다른 카테고리라 예를 들면 이게 겹칠 수 있다. 그 아래부터 위까지 다 해당되는 그런 비리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특별수사본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별수사본부까지 만들어야 아니 됩니까? 그거는 그게? 일시적으로. 정리 한번 해볼게요.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우리가 그동안 상당히 많은 요구를 해왔던 게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한 축이 있고 공수처 출범이라는 한 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제 됐고 공수처 출범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수처는 어떤 사람 중심, 어떤 고위급 중심의 이런 수사가 된다 그러면 정작 6대 범죄는 검찰이 수사를 하게끔 남겨놨는데 이걸 그럼 차라리 그냥 아예 빼서 검찰은 기소만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그 수사를 그 말씀해 주셨던 중대범죄수사청 여기에서 전담해서 맡자. 네. 그럼 여기는 검찰도 있을 것이고 뭐 아닙니다. 수사관도 있을 아닙니다. 것이고 그렇게 될 건가요? 중대범죄수사청은 네. 일단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검사는 안 둔다는 겁니다. 그럼 검사를 안 두게 되면 검사 출신들이 갈 수는 있겠군요. 그렇죠. 검찰 출신들이 수사관으로 가는 거예요. 검사를 그만두고 직을 떼고. 네. 혹은 뭐 과거에 네네. 했던 분들이. 근데
중요한 건 파견받고 이런 개념은 아예 없는 거고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중대범죄수사청이 영장 청구를 할 일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 영장 청구를 검찰에 하게 되면 검찰이 내주겠냐, 관계상. 예. 그래서 지금 논의가 계속 거기서 좀 깊이 있게 진행되고 있고, 그러니까 검사를 두면 되죠. 거기도. 그러니까 예, 저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그게 이제 또 중요한 게 관할이 행안 분야 아니면 법무 분야 이 문제가 예, 그것 때문에 되는 논란이 거거든요. 좀 꽤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분리라는 걸 얘기했을 때 처음에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들은 경찰이 오롯이 이제 모든 범죄를 수사하는 것이다. 네. 다만 조국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6대 범죄에 대해 가지고는 검찰이 지금 적당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수사력이라는 걸 단기간 확보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검찰이 보유하게 한다. 요 정도의 생각이었으면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경찰에 이관하는 게 저는 옳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아, 경찰에 그게 다. 그러니까 이런 근데 저는 이제 그렇기 아. 때문에 이걸 또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경찰이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또 아무튼 장기적으로는 예. 이 6대 중대범죄 같은 경우에 수사할 능력을 갖추기 어렵다고 보는 것인가. 그래서 또 국가수사본부를 그렇죠. 또 만든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러고 있지 보세요.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그러니까 이 간단해져야 되는 것이 어. 법 앞에 평등이라는 게 대통령부터 동네 아저씨까지 재판받을 땐 법원 가고 불나면 뭐 소방서 가고 뭐 경찰서 가고 이게 다 명쾌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범죄 종류와 급수에 따라 가지고 수사 받는 그 주체가 다르다라는 네. 거는 앞으로 좀 관할권에 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예. 일반 국민과는 사실 별 상관이 없어요. 국민들이 그런가요? 6대 범죄에 해당할 일이 있습니까? 일반 권력이 국민들은 그냥 없는데. 경찰한테 수사 예. 의뢰하고 받고 그러면 되는 그렇죠. 거고. 그거는 그 일반 국민은 그 무관하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무슨 그 경제사범으로 무슨 큰 대형 범죄 저지를 있겠습니까? 잘 없어요. 이건 중요한 건 힘 있는 사람들, 경제인들도 경제 부패 범죄를 할 만한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중대 범죄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볼 땐 사실 이렇게 그 아무 머릿속에 생각 없이 보면 철저할수록 좋은 거죠. 섬세하고 촘촘할수록 좋은 거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는 좀 이상한 게 있는데 이 조국 장관이 그때 이걸 발표한 것은 그 부처 간 합의안을 발표하고 부처의 입장대로 간 겁니다. 합의안을 해야지 개인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6대 범죄 수사를 검찰에 준다는 게 조국 장관의 생각이다 아니다. 이건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저는 오히려 야당이나 언론에 묻고 싶은 게 왜 지금의 검찰을 존속시키려고 할까? 아, 검찰 위주로 계속해서 무언가 네, 시각이 그럴 나오고. 이유가 왜 있냐? 왜냐하면 이게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수 정부일지라도 정파성만 없애면 정파성만 없애고 보면 어느 게 더 효율적일까? 합리적일까? 네. 지금의 시대 정신이 정치검찰 해체라면 이건 뭐 국민들이 다 동의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왜 지금의 검찰을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 말씀이 67년 전에 검찰의 힘을 몰아주면서 거기에 누군가가 걱정이 돼서 언젠가는 검경 수사권 분리를 해야 된다. 이걸 넣었잖아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 그때는 친일 경찰 힘이 너무 세서 경찰의 권력을 분산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왜 경찰에 주지 않고 쪼개냐. 그런 우를 다시 안범하려고 하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족벌화된 집단 또는 이기주의적인 집단을 보통 이야기할 때 학연, 지연으로 얽힌 집단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특정 지역 출신이고 특정 학교 출신인 것만으로 모여가지고 끼리끼리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카르텔도 있고요. 옛날에 군내 하나회 같은 게 그런 거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검찰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지금까지 뭐 사시가 폐지되기 전까지는 각 동네별로 공부 잘한다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구성된 집단인데 결국 방금 전에 최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력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경찰이나 아니면 다른 이 중대범죄수사청도 제가 봤을 때는 조직으로서는 상당히 막강한 조직이 될 겁니다. 여기도 비슷한 힘을 갖고 저는 약간 이제 비슷한. 지금까지 경찰이 약간 달랐던 거는 경찰이라는 조직은 특성상 수사만 하는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경비, 뭐 수사 그리고 뭐 다 있잖아요. 검찰 지시를 받기도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나름 내부에서도 서로 견제하고 이런 게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약간 중대범죄수사청은 약간 그 명패만 바꿨지 검찰이 지금까지 예를 들어 안 좋은 면이 있었다면은 그런 걸 보여줬던 요소들을 그대로 가지고 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약간 우려가 들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6대 범죄라는 것도 제가 그냥 이건 말꼬리 잡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선거 범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저희가 선거 사범이라고 하면 예. 진짜 뇌물 먹는 큰 정치인도 있지만요. 동네에서 국수 한 그릇 얻어먹은 아저씨도 있어요. 네. 이 아저씨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중대범죄수사처럼 가야 되는 것이냐. 이러면 또 그 죄에서도 또 갈라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수 받아먹은 아저씨는 중대범죄는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왜 선거를 넣었을까? 그건 검찰이 정치권과 안 끊으려고 한 거예요. 검찰이 6대 범죄는 그럼요. 쥐고자 했던 그 의도가 네, 그 중에 하다 하나가 보니 그거라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죠. 동네에서 국수 한 그릇 얻어먹은 아저씨는 이 분리에 따르면은 예. 중대범죄수사청 가서 받아야 돼요, 수사를. 그래서 말씀하신 좀 불안전하다, 약간 성급한 네. 부분들이 있다. 이 부분들은 두 분께서 공감해 주시는 것 같고, 거기 유예 기간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조율할 것이냐 이런 고민들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나서 두 분과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설하고 돌아왔습니다. 뉴스와 교통정보 듣는 시간 동안 두 분과 계속해서 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됐는데요. 청취자 의견으로 가름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763님은 지속적인 검찰개혁은 이 시대의 과제고 개혁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1005번님, 검찰개혁 명분으로 가지만 진정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는지 판단이 잘 안 됩니다. 더욱 부정부패 수사가 어렵게 되는 건 아닐지요? 라는 걱정도 주셨고, 9383님은 서로를 존중하면서 근거 있는 의견 주고받는 두 분, 토론의 진수를 보여주어서 참 듣기 좋아 감사합니다라는 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3041님은 두 분 혹시 개인 전화번호는 서로 아시는 사이이신지 궁금합니다. 이게 왜 궁금하신지 모르겠어요. 끝나고 전화번호 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이게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고 하는데, 이건 인숙 최고위원께서 좀 말씀해 주세요. 먼저 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담겨 있는 내용 가운데 뭐 예타면제 특례 조항 이런 겁니까? 어떤 거예요? 그 조항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은 SOC 사업의 수요가 있습니다. 네. 첫째로는 지역 균형 발전론 때문에 우리 동네는 철도가 없어. 그러면은 여기다 철도를 좀 깔아달라는 주민 요구가 있을 때 이게 참 물고 물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철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발전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에 사람이 살지 않고 그러다 보니 새로 철도를 깔려고 해도 경제성이 안 나오는 뭐 이런 순환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예타 면제라는 것은 그런 상황을 풀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환고리처럼 특정 지역의 발전이 저해되는 걸 막기 위해 있는 거고 가장 비근한 예로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 KTX 강릉선, 그러니까 강원도에 이제 올림픽 앞두고 뭘 지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예타하면 다 거치면은 또 현실성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건 대통령 집권을 했을 때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었죠. 나머지 건들 같은 경우는 지금 항상 얘기되지만은 이런 예타 면제나 아니면 예타를 고려하지 않고 했던 SOC 사업들이 그냥 세금 낭비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신공항 특별법에도 보면은 예타 면제에 대한 조항이 있는데 가덕도 신공항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제 예전에 한번 외부 기관에 맡겨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그때 이곳의 적정성이 떨어진다. 뭐 예산 문제도 그렇지만은 환경 문제도 그렇고 그런 결론이 난 사안인데 일단락된 사안을 이번에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다시 이제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는 것이 굉장히 안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정부 부처 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걸로 이제 보이죠. 최민희 의원님. 우선 이게 국토부입니다. 이미 뭐 다 공개됐고 극비 보고서를 내부에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국토부 내부에서. 네, 그래서 몇 가지 점에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고서가 16쪽 분량이고요. 일단 안정성과 환경성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애초 얘기하는 7조, 8조가 아니라 28조 6천억이 든다 이렇게 이제 국토부가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국내선이 있잖아요. 그 국내선도 다 폐쇄하고 같이 합쳐야 된다. 그게 인천과 김포의 예를 보더라도 그렇다. 뭐 이런 예예요. 근데 이 내용이 다 전문적이어서 그거 하나를 꼼꼼히 짚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바다를 파서 매립하는 게 위험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해와 남해가 다르긴 합니다만 정말 조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국토부가 반대한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제 특별법으로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한다라고 결정이 되더라도
예를 들면 국토부가 우려하는 부분은 꼼꼼하게 꼼꼼하게 챙겨보고. 챙겨가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덕도가요. 저희는 시집이 부산인데 30년 전부터 가덕도 신공항이 선거 때만 되면 이슈였다고 합니다. 30년이나 됐어요. 30년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50인 사람이 20대부터 들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듭을 짓긴 지어야 되는데 가는 방향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가는 것 같고 국토부 문제쟁이 중에 저는 좀 이상한 건 그 바닥을 파는 게 뭐 지진 등 뭐 위험하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원전은 더 위험하잖아요. 그 주변에 있는. 그래서 그것도 반대를 위한 반대 같은 부분이 조금은 있습니다. 네. 비전문가적으로 보기에도. 그래서 저는 지금 나오는 반대들을 정치권이 무조건 정파적으로 모는 건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일단 추진돼가는 분위기잖아요. 네. 앞으로 보완할 점을 지적한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그러면 봐요. 지금 부산 보궐선거 앞두고 어차피 여야 모두 지금 이 특별법은 통과하자는 입장인 거 아닌가요? 심지어 국민의힘이 국토부 장관을 문책해라 이렇게 얘기까지 했으니까요. 저는 제가 이제 방송 토론 나올 때마다 예. 가덕도에 대해서 저희 당론이랑 다르게 굉장히 반대를 해왔었는데 네. 이번에 그 보고서 핵심 내용들이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공항이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냐를 논하려면은 그 네. 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국제선 전용 공항이냐, 그러니까 김해공항을 존치시키고 국제선용을 하나 새로 짓는 거냐, 예. 아니면 김해공항의 국내선 기능까지 이전하는 것이냐, 군공항도 빼는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제가 직접 부산에 가가지고 부산의 이 내용을 파악해봤을 때는 이런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김해 지역에 김해공항이 있기 때문에 김해와 부산 강서구의 발전이 저해된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공항이 어디 들어서냐보다 김해공항이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럼 각종 개발 제한이 풀린다 생각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부산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제선을 탈 경우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접근성으로 보면 김해가 낫죠. 부산 시민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대부분의 단거리 수요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일본이나 중국 이런 데 가시는 분들은 공항이 가까이 있는 게 낫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어요. 예. 그리고 국내선 이용할 때는 만약에 이전하게 되면은 훨씬 멀어지죠. 하지만 또 이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제선 타실 일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고요. 네. 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정확히 무슨 아니냐를 놓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은 가덕도에 뭘 짓는다 만다로 이제 하니까 이야기가 겉도는 상황이었고 저는 얼마 안 남았거든요 지금. 저도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가 이번에 예. 이런 세세한 논점들을 던진 거는 긍정적이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그냥 얼기설기 해가지고 동의한다 이랬지만은 각자 무슨 안에 동의하는지 적어도 무슨 공항을 만들겠다는 자신들의 아닌지를 설명을 하고 거기에는 동의를 밝혀야 되는 게 능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동남권 신공항이에요. 그러니까 규모가 굉장히 큰 동부가 부산 항과 연결하고 그렇죠. 물류까지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구상은 예를 들면 주민들의 작은 이해관계도 수렴해야 되고 예. 그래야 이제 주민 반대를 극복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것만으로 논의하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려면 저도 이게 7조 8조라고는 하지만 그거보다 더 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돈을 들일 때는 적어도 큰 구상 속에서 가는 거고 네. 그 구상은 이미 나와 있죠. 지금 알겠습니다. 저희가 무한국제공항이라 부르는 그 공항 예. 90년대 초에 이제 노태우 정부에서 기획할 때 그 제목이 뭐였냐면요. 서남권 신공항이었습니다. 예. 그때도 국제선, 국내선 같이 이전해서 허브공항 만들겠다는 거였는데 알겠습니다. 결국 실패했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건 좀 다루질 못할 거고 확인만 좀 여쭤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결정이 언제 납니까? 3월 1일. 3월 1일. 네, 후보가 다음 주 확정됩니다. 월요일 날. 오늘 네. 그 TV 토론이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은 야권 어떻습니까? 저희도 사실 이제 3월 초에 이제 3월 4일 이제 선출이 되기로 돼 있는데 예. 이 이후에 사실 저희는 그러면 제3지대와의 그 단일화가 또 이 있습니다. 3월 4일 이후에 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일정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후보 등록일이 이제 3월 20일 정도, 11일 정도 이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루어진다는 것 때문에 좀 급박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단일화 상황에 대해서 또 두 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민희, 이준석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각설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